오락가락 트럼프에 울고 웃는 한국.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미국의 관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4월 2일 반도체는 상호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겁니다 라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것만 뒤집었나요?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하루 만에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말이 바뀌는 트럼프. 언제쯤 그의 변덕이 멈출까요? 잠을 자지 말까요? 달러는 급락, 엔화는 강세. 트럼프의 말 바꾸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 여행을 계획하던 여행객들인데요. 미국의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세계 달러 가치가 폭삭 떨어지면서 또 다른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가 쭉쭉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여행객들은 트럼프가 밉고 경제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엔화 상승이 가져올 시장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이죠. 그냥 우리 원화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20대 후반 취업자 감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어 울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만 8천 명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보다 더 큰 폭이라고요. 인구도 줄고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드는데 실업자와 실업률은 늘어난다. 경기 악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 그리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경력을 어디서 쌓아요? 네? 여러분,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넉넉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시니어를 뜻하는데요. 최근 금융권의 시니어 고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우리 금융지주는 보험사 인수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은퇴 설계부터 유산 정리까지 시니어 세대를 타겟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권뿐 아니라 부동산, 호텔까지 시니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소비시장 큰 손으로 떠오른 액티브 시니어. 저는 미디엄 손 정도까지는 될까요? 잠시 후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하나씩 까보도록 하죠.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벌써 6주차 경제방송 앵커 권혁수입니다. 이제 병아리 냄새 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병아리 똥 냄새가 난다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냄새가 납니다. 네, 이젠 언제 어디서나 돈 드는 경제 지식을 찾아서 헤매는 장르가 뭐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 지식 주머니를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감사한 두 분이죠. 박시동 평론가님, 김현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한 시간을 꽉 채워볼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흐름의 원인은 뭔가요? 네, 최근 한 달간 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주제가 아마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한 달 전쯤이죠. 이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전히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곧 치러질 대선에서도 다시 국민연금이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국민연금이 뭔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보험사나 은행에서 드는 개인연금이랑 크게 다른 겁니까? 이것도 설명 천재가 한번 나서야 되겠죠? 오, 네네. 네. 혹시 나누기 들어갑니까? 쪼개기 들어갑니까? 쪼개서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오, 쪼개기 들어갑니다. 예. 일단은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전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도입이 된 제도거든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연금과 다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있어요. 아, 네. 하나는 뭐냐면 같은 세대 내에서 조금 더 많이 내는 분이 조금 덜 내지만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낸다고 할까요? 조금 네. 도와준다고 하는 기능이 하나 좋은 있고요. 기능이네요. 또 세대 간 소득 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청년 세대가 그 윗세대를 위해서 조금 더 내서 부양하는 시스템. 네. 요걸 이제 세대 간 소득 분배 기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적으로 드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내가 남을 돕는 기능이랄까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낸 돈 위주로 수익성을 최대한 내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타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바꾼다는 겁니까? 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혁은 망했어요. 결론부터 예 망했다고 하시는 개혁이라는 겁니까?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네. 들여다보면 사실 개혁은 아니거든요. 아. 숫자 조금 바꾼 거고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제 국민연금 처음 88년도에 도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득 대비 보험료는 3%밖에 안 됩니다. 아, 100만 네네. 원을 벌면 3만 원만 내면 되고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70%나 됐어요.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 평균 소득, 내가 보험료를 냈었던 생애 평균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요걸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얼마냐? 예를 들어 내 소득이 평균 500이고 네. 전체 가입자의 소득은 300인데 그렇다면 그 중간은 400이죠. 네. 이 400의 70% 소득 대체율은. 그럼 이건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냈던 것보다 적게 받죠. 네. 돈을 좀 적게 받으시는 평균 혹은 그 밑으로 버시는 분들은 냈던 돈보다 많이 받겠죠. 받아요. 네. 그래서 많이 내신 분들이 적게 버신 분들의 보험료를 어느 정도 연금을 어느 정도 대체해주고 이래서 이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상식적으로 소득의 3%를 내고 생애 소득의 70%를 받아가려면 네. 그냥 밑빠진 독이겠죠. 콸콸콸콸. 88년도에 이게 설계됐을 때는 가능했던 이유가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인구 구조가. 네. 피라미드 구조. 아우 애 좀 그만 나세요. 제발 하나만 나세요. 해도 말을 안 듣고 교과서 본 것 계속 같아요. 말하죠. 교과서에서. 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그럴 시기였으니까 인구가 줄어들 걱정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네네. 그다음에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성장이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아. 근데 전부 다 인구도 줄어들죠. 사람 수명도 늘어나죠. 성장도 확 꺾였죠. 그러니 구조적인 자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손댈 수 있는 게 결국은 숫자. 그럼 보험료 좀 더 내게 하자.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조금 더 낮추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낮춰져 있는 게 소득의 9%를 내고 소득 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걸 네. 좀 더 내자 13% 내고 43% 정도로 받자.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못 건드려서 못 건드리고 그냥 숫자만 살짝 만져가지고 욕먹지 않을 수준. 그러나 무언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수준 정도의 개혁이라 이번 개혁은 망했다. 이대로 가면 고갈 문제고 뭐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이번 개혁안의 의미를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두 분의 해석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요.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혁. 한 분은 망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연금 개혁 망했다, 올 괜찮다. 하나, 둘, 셋. 괜찮다. 막 우리가 모아놓은 돈, 이걸 이제 연금 기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연금 기금이 이번에 개혁되지 않았으면요, 2041년부터 적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2041년. 2055년이면 고갈될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전제군요. 이 사회도 성장하지 않고 인구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혁 조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사실이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관차라고 해보면요, 우리가 그 낭떠러지게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속도를 해야죠. 줄이던가 네. 길을 우회로를 뚫던가 무슨 일을 하겠죠. 네, 막 뛰어내려야 되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액션 그렇죠. 영화가 지금 막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 고갈론이라는 것을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네.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저 언제 고갈되는지를 계산해 본 것뿐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고갈 연도를 늦췄어요. 그래서 당초 2055년에 고갈될 예정이었던 것을 2064년으로 9년 정도 늦췄고요. 네.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진짜 중요한 개혁은 이번에 못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조개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을 내는 방식, 분배하는 방식, 다른 연금과의 조화, 어떤 노사회보장제도와의 조화 등등등 정말로 구조적인 개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개혁을 하기 전에 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아주 의미 있는 조치가 저는 있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끈 거군요. 그렇죠. 네네. 고갈이 사실은 저는 국민연금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연금은 고갈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적립해가지고 주는 방식과 부과해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정도 보험료 내고 그걸로 연금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네. 우리나라는 한 3, 40년 정도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후자인 우리 적립식 방식은 언젠가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갈되는 걸 늦추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많이 태어나고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능한 거니까 고갈이 되는 건 오케이 좋아. 그러면 고갈이 되더라도 이 연금이 복지제도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젊은 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불평등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연금을 꼭 내야 되는 거냐, 왜 내냐 이런 말도 많고요. 이게 우리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요 국민연금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심플한 구조입니다. 얼마를 내면 몇 배를 받아갑니다. 요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수익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50대 같은 경우에 수익비가 2.6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을 냈을 때 260을 받아가는 구조고 네.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수익비가 1.68.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을 냈을 때 168밖에 못 가져가요. 이거 상대적으로 보면 되게 불합리하죠. 네. 그런데 그건 과거에 미리 잘못된 그 설계된 시점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보험료를 내셔서 그런 구조에서 받으시는 어르신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부추기는 거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일이다. 적게 내고 적게 받아가는 그 숫자 안에 공식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해도 일찍 태어나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연금은요 어느 세대를 기준으로 딱 끊더라도 항상 그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대보다 덜 받고 있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가 그 윗세대를 약간 부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그 윗세대보다 불리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연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연금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 돈이 100이라면 160, 180 이상을 받게 되는 제도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윗세대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 연금 못 내. 나 이제도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과도한 해석이고 어쩌면 세대 갈라치기 아닌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은요. 이번에 개혁이 됐습니다만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요. 지금 내가 낸 돈에 대해서는 소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도 오늘부터 내가 조금 냈지만 전부 다 43을 받겠어.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는요. 앞으로 내일 기간이 많죠. 청년 세대는 앞으로 43을 받을 기간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이번 연금 개혁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개혁하지 말자. 이런 거는 과도한 비판이라 이렇게 보고 다만 청년 세대의 마음을 아우르는 그런 개혁 조치가 조금 미흡하긴 했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반박 있으십니까? 반박은 아니에요. 제가 네네. 망했다고 하는 건 네네. 그거 같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금 개혁을 한다라고 얘기 나온 게 벌써 몇 년째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너무 실망감을 금치 못해서 표현한 거고 어쨌든 시작이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시기.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이 시기. 네. 여기가 사실은 진짜 위험한 시기거든요. 고갈보다 더 위험한.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돼요. 현금화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국내 주식시장의 주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 국민연금이잖아요. 아, 그건 몰랐습니다. 자, 만약에 2041년부터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주식시장에 매년 몇 천억씩 팔아야 된다.
몇 천억 단위가 뭐예요? 엄청나게 팔겠죠. 네. 그러면 시장이 그 충격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예전부터 하려던 게 뭐냐면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예. 앞으로는 국내 주식 비중을 천천히 줄이고 해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야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여론이 형성됐냐면 네. 장이 하필이면 안 좋았습니다. 국내 장이. 국민연금 이것들이 국민들의 돈으로 시장에다가 막 던져가지고 내 피 같은 돈 주식 손실나게 만든다. 아. 이런 공감대부터 일단 형성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아. 우리를 위한 돈인데 그거 자칫 잘못 이해돼가지고 이런 그리고 여론에 의해서 막 이렇게 휩쓸려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세대 간에 싸울 때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와, 국민의 입장에서 좀 잘 알아보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양보하고 참여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분 못하신 말씀은 생각이 달라 해서 다시 정식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3차 개혁안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과 생각도 궁금합니다. 유튜브로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네, 경제의 흐름을 알아봤으니 돈 되는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요즘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나요? 돈 되는 게 머니. 네. 지금 최근 우리나라 걱정이 되는 게 고령화잖아요. 네. 이미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또 걱정해야 됩니다. 이 네.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나 구조들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 게 과연 뭘까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 분야? 아, 제 고령화로 생각에는 인해서. 네. 실버타운. 오, 중요한 예입니다. 실버타운.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걸 뭐 아우르는 고령, 뭐 노령, 스포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레저? 것도 아우르는 시니어 산업이라고 이제 별도로 산업군을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시니어였으면 과거에는 그냥 어르신, 노인 이렇게 부르면 조금 죄송스럽고 그렇죠. 뭐 예의가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시니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금의 시니어는 느낌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형님, 누나. 아, 또 우리가 또 좀 나이가 들어가고 네. 있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그래서 뭘 또 붙였냐면 시니어 앞에다가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요. 액티브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네. 액티브 딱 붙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되게 활동적이고 뭔가 활발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뭔가 웨이크보드 타는 아버지가 생각이 네. 나고 어머니가 비치발리볼을 하고 느낌이 뭐 굉장히 건강한 뭔가 스포츠 활동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베이버 부머 세대들을 많이 지칭을 해요. 55년부터 63년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 직후에 출산 붐이 있을 때 있죠. 네. 그때 많이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액티브 시니어 세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이전 세대들과는 좀 다르죠. 경제적으로 젊었을 때 일궜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소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아주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면서 취미에도 돈을 쓰고 뭐 하고 싶은 곳에도 돈을 쓰고 여행도 가고 내가 원하는 거 적극적으로 소비도 할 거야. 이런 계층이 확실하게 이번에 등장을 한 거거든요. 쉽게 체감하실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기장, 잠실 주경기장이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단번에 매진시킬 수 있는 가수. 그럼 누구였냐면 다 젊고 아주 어린 아이돌이었어요. 네네네. 지금 누군지 아세요? 임영웅 씨. 임영웅. 가보면 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네네. 아주 비싼 좌석을 1초 만에 매진시키고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요. 문화적으로도 임영웅 씨의 파워가 제일 큰 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네. 이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시니어 MG네요. 시니어 MG. 시니어. 이거 좋습니다. 네네. 시니어 아, 시니어 MG. 네, MG 시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사실 근데 예전부터 뭐 시니어 산업 이런 말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기존의 시니어들과 이 액티브 시니어 어떤 차이가 가장 클까요? 기존의 시니어 산업, 시니어를 위한 물품 하면 아마 그거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확 될 것 같아요. 그 성인용 기저귀 이런 것들이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시니어를 위한 용품 이러면서 이런 게 미래에 뜰 수 있습니다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생필품 위주. 그런데 지금은 진짜 뭔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을 때 그걸 다 겪으면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서 네. 이런 디지털 활용도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높다. 아 디지털. 네.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제 모든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한 변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모든 걸 하는데 전 세대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세대.
그러니까 20대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없고 30대는 아직 못 모아서 없는데 네. 지금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자녀 다 독립했죠. 네. 이제 나를 위해서만 쓰면 되는데 그간 모아놓은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금융 자산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여유라든가 이런 건 가장 높은 세대가 바로 이 액티브 시니어. 이 시니어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75조 원이었는데요. 2030년까지 무려 2배보다도 더 넘게 약 168조 원까지 커진다는 예상이거든요. 와. 자산이 많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오. 당연히 이 시장이 커지는 거죠. 아, 이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방금 우리 소장님도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융업계, 보험업계는요, 이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가시면 이거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해요 이런 수동적인 상품이었다면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고령 친화적인 상품들이 나오고 계세요. 돌아가신 이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가실 때 다치면 이런 보험 들어드려요 이런 거 있죠. 아, 네. 지금 네. 본인들이 즐기시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들. 아, 이런 상조보험하고는 것들이- 완전 다른 그렇죠. 거군요. 시니어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행하다가 다치시거나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뭐 응급조치가 가능한 이런 서비스랑 링크되어 있는 그런 숙박이나 여행 서비스.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패션, 뷰티까지도요. 이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새로운 섹터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60대 이용자가 7.9%로 급증하고 있어요. 오, 생각보다 높네요. 패션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아. 이분들을 상대로 패션 섹터가 만들어져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어요. 아, 저희 부모님도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옷도 같이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세대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뭔가 어려우실 것 같고 부양해드려야만 될 것 같고 소비도 굉장히 소극적일 것만 같은데 네. 여전히 물론 그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예 젊은 세대들이랑 거의 똑같은 패턴과 그런 생각과 실제로 소비 성향을 갖고 계신 시니어층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예를 들어서 AI 키오스크 이런 것들도 기존의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걸 도와주는 서비스. 네. 근데 요즘 그게 아니에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원하는 얘기들을 메뉴에 집중적으로 담는 AI.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런 액티브 시니어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세대를 둘로 쪼개야 됩니다. 아, 또 쪼갭니까? 아, 이렇게 매 들으니까 코너마다 지금 쪼개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보다 더 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가 확 다르게 와닿네요. 네. 네, 경제 지식도 쌓고 돈 되는 정보도 살펴본 이주앤 머니였고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